국민의힘이 하위 22.5% 당협위원장에 대해 컷오프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당무감사 결과가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컷오프 권고대로라면 사고 당협을 제외하고는 204곳 중에 46곳, 다시 말해서 5명 중에 약 1명은 공천 배제가 되는 셈인데 일단 이번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게 저런 식으로 공개가 되니까 파장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선거는 5달밖에 안 남았고 공천은 뭐 따지고 보면 2달, 3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천을 하다 보면은 탈락하는 사람들이 공천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후유증이라는 게 늘 있고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무감사위원회는 공천을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컷오프를 결정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당무감사는 1년 내내 하는 것이고요. 그 당무감사의 결과는 공관위원회의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공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컷오프하라 말하고 이야기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권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나 이 예민한 시점에 굳이 저렇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저는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공관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의 인재영입 결과, 그리고 이 총선 이 기획단의 그 총선 전반에 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컷오프 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관위의 결정이고 공관위의 안을 최고위가 의결해야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참고의 주요한 참고 사항이긴 하나 그 예.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건데 저걸 저런 식으로 마치 결정된 듯이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 부분은 뭐 공감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표로 활용된다는 당연히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은 되죠. 그렇다고 그게 곧바로 컷오프나 공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가 사실은 이제 공관위에 보고가 되다 보니 이게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은 애초에 그런데 공개 자체를 해서 지금 시기에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뭐 너무나 그 정당의 어떤 그 총선 일정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204곳 중에서 46개의 그 지역에 대한 교체를 갖다가 권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한 것이고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총선에 임박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인물 교체에 대한 요구와 수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 교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당신은 이번에 그만 나가라 또는 당신은 이번에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과 구실과 지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당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 시스템이라는 그 당무 감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지표화하고 그 지표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마치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저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뭐 공정하게 그 당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정당 그 집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어떤 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저 당무감사가 매우 정밀하게 지표화돼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과 네트워크와 계파의 어떤 그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늘 이제 그 당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또 당무감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물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불협화음과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신호탄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당무위가 함께 권고해서 나온 내용이 이제 또 있는데 뭐냐면 당 지지율에 비해서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PK, TK 지역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또 내부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세요? 네, 이 조사도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남권만 아니라 수도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부가 워낙 높거든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당 지지도는 뭐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 지지도보다 높은 그 현역 의원 지지도를 기록하는 현역 의원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큰 지역이 영남권과 호남권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에 가면 당 지지율은 높지 않겠어요? 반면에 그 지역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영남권 의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의원들이 똑같이 저런 조사 지표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이 높은 곳에는 누굴 공천하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당 모두.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교체를 해야만이 되니까 전체 의석을 생각하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의 인물 교체를 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에서의 인물 교체를 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은 현역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독 영남권을 표적으로 한 조사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 물론 교체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똑같은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뭐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 네, 것 뭐 저는 같다는 그렇게 해석이시고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다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당 지지율보다 높은 그 개인적 지지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삼선을 해 왔기 때문에 보면은 수도권에서 당 지지율보다 그 의원이 좀 높은 지지율을 갖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실 수도권은 이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현역을 하면서 당 지지율보다 제 개인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그 공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 지지율보다 내 개인적인 지지율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무감과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영호남 쪽의 그 의원들이 그런 압박감이 훨씬 덜한 거죠. 그 이게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조금 다음 그 공천만 받게 된다면 그 재선이나 다시 당선되는데 큰 그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도권에 있는 변동성이 높은 그런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팎이라고 하는 텃밭이라고 하는 영호남 출신들의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 이 텃밭이든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든 간에 그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당 지지율보다 내 지지율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특별히 불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미약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논쟁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첨언드리면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또는 이 정치인들이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되게 좀 선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센 발언 이른바 이걸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좋기로는 정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국정을 해야지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황폐화되고 척박해진 이 정치 풍토에서는 그 진영에 소구하는 센 발언을 많이 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지지율을 올리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공천을 하거나 또는 당무감사를 할 때 수십 개 지표를 가지고 정량 분석이 아니라 정성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 몇 개 가지고서 이게 막 컷오프 기준이 설정되고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안 빠진다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정치가 점점 황폐화되고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를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정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번 선거나 공천 문제를 양당이 공히 좀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다룬 당무위 결과 이외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태경 의원 부산 3선인데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혁신위가 이제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목받는데 더해서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험지냐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적어도 지금 종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주장하기 어렵죠. 1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을 국민의힘 소속의 정문원 구청장이 하고 있고 또 그때 같이 치러진 선거에서 최재형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험지라고 그래버리면 그러면 영남권 전부가 다 험지라고 해도 뭐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로는 여전히 관심 지역이고 주목되는 지역인데 험지라서가 아니라 워낙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선거에서도 그냥 지역구 하나로 보고 공천한 적이 없어요. 전체 선거 판세 전체를 보고 또 그 선거의 총선 전략과 컨셉을 보고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을 공천해 왔거든요. 이기든 쪽이든 지는 쪽이든 그랬습니다. 작년 3년 반 전에 총선에서는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 구도가 종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양 당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로 문제는 험지론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태경 의원이 뭐 당과 상의했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지금 그런 적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천을 결정 지을 기구가 당내 어디에도 없어요. 공관위가 없는데 누구랑 상의했다는 겁니까?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가 공관위 건너뛰고 하태경 의원한테 종로 출마해봐라? 이건 월권이죠. 그런 면에서는 하태경 의원은 누구하고가 얘기하고 상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당의 공식적인 결정 과정은 전혀 아니다. 그 점도 함께 말씀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출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어웨이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웨이로 나와 보니까 특별하게 그 지금 잇따르는 그런 그 어떤 홈그라운드를 떠나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그렇게 그 혁신위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은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태경 의원이 외로운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좀 이렇게 출범할 때는 좀 하태경 의원이 조금 존재감이 있었는데 이제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또 관심권 밖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완전히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정치적인 위기감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험지 출마를 하라 그래서 본인은 선도적이고 선발적으로 그렇게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어디를 좀 해봐라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나도 여기 있다. 내가 바로 험지를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험지로 올라온 사람 아니냐? 근데 시기상 지금 뭐 어디에 대한 걸 타진할 수 있는 시기일까요? 그런 위치에 상황에서 대한 부분은?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뒤로 처지고 외톨박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이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도 종로라는 지역구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라는 의미보다도 상징성이 있는 정치 1번지를 예. 딱 택해서 여기 나 한번 출마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일단은 성공을 했죠. 하태경 의원의 그 의도는 본인의 존재감과 그리고 본인이 부산이라는 홈그라운드를 던지고 일단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은 성공을 했죠. 그러나 저 전방으로 볼 때는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서 출마할 일은 별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존재감은 드러낸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지금 수석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험지인지 여부 그리고 상의를 했는지 여부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일단 영남권 중진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수도권 출마 구상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와 중진들은 하의원의 이런 출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뭐 계세요? 우리 전수석 잘 설명하신 대로 일종의 좀 자가 발전의 그 노이즈 마케팅까지 염두에 둔 이런 행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행보 때문에 중진들이 압박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이나 당 지도부나 다선 중진 영남권에 이 새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이 퇴진 요구나 험지 출마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압박받은 사람은 하태경 의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원희룡 장관으로부터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 선거 출마까지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험지죠. 그리고 당당하게 선거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관된 그 메시지는 당이 요구하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아직 그 국무위원이니까 내놓고 정치 행보를 할 수가 없지만 여러 언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서 실제로 당내의 다선 중진들이나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차출설까지 포함해서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이 선거판 전체에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런 흐름들과 혁신위의 압박 이거는 이제 혁신위의 그 해체 또는 조기 종료까지 이 카드를 쓰면서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다선 중진들의 무소속 출마나 험지 출마, 지도부의 험지 출마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어느 정도 압박이 됐을 것이다.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지도부와 중진들이 결단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까지 뭐 이뇨한 그 위원장의 혁신위가 뭐 말만 풍성하고 말의 성찬이었을 뿐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위원장의 이 이른바 윤핵관들 내지는 중진들의 그 험지 출마 요구가 국민적인 분위기를 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전히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그 어떤 그 요구나 분위기가 깔리는 것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직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민심이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도 속내가 비교적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윤핵관들이나 이 국민의힘 중진들이 험지로 나서거나
혹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현재 그 이제 뭐 김기현 의원이나 또 그 장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입장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 것이 현재는 너무 빠르다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정도가 그 이 최종적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시기이고 내년 2월쯤에 가서 뭐 이렇게 출마의 포기나 또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또는 그 험지 출마나 이런 것들이 내년 2월경에 가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어떤 그 인물 교체나 또는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도 그 부분이 바로 그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아무런 그런 그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벌써부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예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수영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 국무위원 장관들이나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1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선거에 뭐 여야를 떠나서 이슈를 먼저 만들어내는 쪽이 아무래도 선거 전국을 유리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이슈는 역시 사람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국민들한테 선을 보일지 앞으로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이렇게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은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여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보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뉴스를 훨씬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은 아직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뉴스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어떤 면에서 그 더 충격적인 그 이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가 예컨대 불출마를 한다든지 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그거는 선거판 전체를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상황들이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조사상 보면은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거든요. 팽팽하게 나오는데 어느 쪽인가는 이 선거 전국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국민의힘 쪽이 지금 주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설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과를 했는데 일단 사과 입장문 발표했고요. 내일까지 자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아주 그 피니시 마지막 이제 그 9회 말에 꽉 찬 그런 이또 투쓰리에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치명적인 실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그전 대표한테 홈런을 한 방 맞은 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님이 그 본인께서 순천 촌놈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 한국의 문화를 좀 이해를 많이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구들끼리 그 언쟁을 할 때나 특히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저 언쟁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끝장이고 사실은 막장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국민의 그 룰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국룰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뇨한 위원장께서 하신 것이고 이뇨한 위원장이 자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번 대응 비롯해서 사실 몇 가지 이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설화들이 좀 뉴스가 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어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뉴스가 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우리 저 전수석 말씀하신 대로 이뇨한 위원장이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사과를 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과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수고하셨다는 식으로 해서 또 그걸 받아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대형 참 설화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일종의 이 위기 관리가 어쨌든 지금 작동되고 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이게 선거로 가까이 가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선거사였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이 리스크 테이킹과 이 리스크 이 관리에 당 차원에서의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이게 위기다라고 인식하고 최대한 그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방식의 위기관리 능력을 양쪽 다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이번 인요한 위원장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실수를 관리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고점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김문경 혁신위가 그 어르신 비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의 이번 말씀은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그 언사였고 이것이 설화로 번지려면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김문경 혁신위가 실언했던 거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실언한 거하고 거의 그 비중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폭풍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저는 그 언론의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이 실언은 그나마 수습이 지금 말씀하신 것 수습이 빨리 되고 있는 것이고 당시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에다가 민주당의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대한민국 사회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국민의힘에서 앞서 하태경 의원의 불출마 그러니까 원래 본인 지역에 대한 불출마 대신에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벌어지는 게 이탄희 의원이 본래 나의 지역구인 용인 불출마를 하겠다. 그런데 이걸 선언한 배경이 지도부의 선거제 결단을 촉구하면서 나온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 이른바 이제 강경파 의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그 합리성과 논리적 그런 그 이론을 확실하게 갖춘 그 아주 뛰어난 의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탄희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참 그 기본적으로 우리 고 박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그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 논의가 되는 것이 약간 허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다당제라는 것은 이게 이 선거구제하고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다당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어색한 것이다. 두 번째,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양극단화된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나라 중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를 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가 되는 나라는 대통령 독재 국가가 다당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바이디드 앤 룰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이 어떤 그 정치 문화의 개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열애로 하고 자꾸만 지연 말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나마 그 뭐 좀 선거제도를 개편해 가지고서 그 다당제를 만들고자 했던 그 준연동제가 위성 정당으로
이 모두 정당 모두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날에 남은 것은 극단적인 양당제 구조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거를 가지고 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탄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제를 주장을 하면서 그 위성정당 그 방지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위성정당 방지가 법 갖고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일단적으로 저는 위성정당 방지라는 것은 법 갖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위성정당은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위성정당 방지법이 됐다 해서 그 방지법의 핵심이 뭐냐면 국고보조금을 갖다 차단한다는 건데 꼭 연합을 하거나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위성정당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선거구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전원회의도 국회에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탄희 의원의 결정을 비롯해서 선거제에 관한 부분까지 좀 어떻게 가닥이 네.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 선거 5달 남기고 지금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전수석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원적인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 몇 달 앞두고 졸속으로 또 막 정치 계산해가지고 고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요, 이 지금의 선거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당시의 여당,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이 진보 성향의 여러 세력들이 함께 손잡고 만들었어요. 이게 만드는 방법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만들었어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거 반대하다가 국회 선진화법에 몸싸움까지 하는 바람에 선진화법 위반했다고 수십 명이 기소당하기까지 수사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지금 사실은 왜 만들었는지도 모를 저 공수처 하나랑 이 연동형을 거의 바꿔치기 서로 거래하듯이 하면서 이걸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정상적이고 2번, 3번 지금 꼬여있는 선거 제도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우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예전 제대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어떤 것이든 결자 해지해야 되는데 결자 해지를 하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당시 사정이 이랬다. 고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선거 5달 남기고 이게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따라서 선거 끝난 다음이라도 제대로 바로잡는 식의 작업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정의당 그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선거법 만들면서 기자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답변까지 나오면서 밀어붙였던 게 지금의 선거제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결자 해지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정의당과 함께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시에 그 선거제를 합의하면서 모든 그 정당이 다 공동 책임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투표율이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 목전에 두고서 지금 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고 박사님처럼 이거 누구 책임이니까 누가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끝없는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자꾸만 책임론과 정쟁적 시각이 곁들어지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다시 한번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그 전원회의라도 열어서 전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실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이상한 기생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병림병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양자택일적 선택을 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속내를 다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